오늘 할 내용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냉각 쪽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하고, 특정 기술 관련해서는 이제 전산 해석, 순서가 좀 전산 해석 먼저 하고, 그다음에 풍동 시험하는 거, 그다음에 실루로 주행하는 게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케이스 스터디는 뭐 두 가지 정도, 뭐 이렇게 준비는 해 봤는데, 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자동차 쪽을 한 경험은 없고, 솔직히 여러분 중에 더 엑스퍼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솔직히 뭔가 좀 좀 이상한 부분은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 세 번째 세 번 강의하는데 매번 나온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냉각 쪽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자동차 표면 압력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맨 앞에 정체점이 형성되면서 압력이 제일 높죠. 그다음에 윈드실드 하단 쪽이 압력이 또 높아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바람이 잘 들어가는 곳은 어찌 됐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바람이 효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냉각고를 뚫는 것도 압력이 높은 곳에 뚫게 됩니다. 윈드실드 하단에도 홀이 있죠. 윈드실드 하단 쪽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뭔가 역할을 하는 그 냉각 유동이나 어떤 어 실내 공조를 위한 유동을 유입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압력이 높은 곳에다가 뚫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어 포뮬러 차량들도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입구의 압력을 높일 것이냐, 뭐 그런 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음 냉각 시스템 설계할 때 고려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솔직히 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쓴 건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를 냉각 어떤 것을 냉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 냉각하는 물 냉각이 필요한 물체의 온도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 온도가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물체가 열을 얼마나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요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인제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냉각할 것인가.'라는 건데, 실제로 열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거를 순행식으로 냉각한다라면은 되게 약간 좀 비효율적이 되겠죠. 뭐 그렇듯이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든 그 열을 얼마나 빨리 식힐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열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어 좀 쉬운 방법으로, 좀 느리지만 쉬운 방법으로 냉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냉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많이 나오죠. 이제 힙파이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컴퓨터나 이제 노트북, 주로 노트북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약간 그 안에 파이프 안에 냉매 같은 것들을 넣어서 고게 인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제 냉각을 자연적으로 시키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냉각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냉각 효율, 얼마나 효율적으로 냉각을 시킬 거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공력 쪽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냉각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저항, 냉각 저항이라는 게 있고, 이게 냉각을 하고 나서 배출하는 유동이 메인 유동하고의 간섭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피하느냐라는 게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 여태까지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주로 4 번이죠. 4번 조금 많이 했는데 1, 2, 3 번은 솔직히 저는 어 고민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4번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제타 통과할 때의 유속하고 압력은 이렇게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보통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어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라제타를 통과할 때 압력이 압력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고, 맨 앞에 보면은 음 1500,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 한 15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면은 한 몇 킬로, 1500 이면은 한 150, 160, 140, 150 그 정도 속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160,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라제타를 통과하고 나면은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라제타 통과할 때 우리가 속도가 뚝 떨어지지, 통과하고 나서는 '속도가 되게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라제타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하고는 속도가 같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옛날에 많이 헷갈렸는데, 왜 저항체를 통과하는데 속도가 그대로냐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라지에타를 들어가는 유동하고 나온 유동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인제 저하되는 거는 인제 압력은 떨어지죠. 예. 정압은 라지에타를 통과하면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런 음 '변화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라디에이터를 그냥 바람에다가 그냥 노출시키는 경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요렇게 위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를 쪼금 더 보완하면은 주에다 이제 덕트를 씌워서 라디에이터로 잘 들어가게 한다거나 하는 걸 하는데, 그때의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낮에 통과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어 수식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이게 인제 가로축은 프레셔 로스 코에피시언트라고 해서 라제타가 얼마나, 예를 들면 라제타 얼마나 이렇게 좀 밀도가 있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통과를 얼마나 잘 못하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높아질수록, 그 KP 값이 높아질수록 프레셔 드롭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얼마나 라지스타 핀이 촘촘하게 박혀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값이 높아진다는 거는 라지에타가 두껍거나, 아니면 그 라지에타 면이 상당히 핀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바람이 잘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로축 옆으로 갈수록 잘 통과하지 않을 때를 보면은 8을 기준으로 해서, 어 8 보다 작은 경우는 음
통과하는 속도가 더 크죠. 프리스트림이 속도가 더 크고, 그러니까 그 라제타가 되게 헐겁게 돼 있거나 얇은 라제타의 경우에는 그냥 노출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 유속 측면에서는. 하지만은 아주 좀 라제타가 두꺼운 라제타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덕트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통과하는 유속 측면에서 이런 거지. 만약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냉각 저항을 계산을 해본 건데요. 냉각 저항 측면에서는 약간 반대겠죠. 왜냐하면 통과하는 유량이 많을수록 냉각 저항은 커지기 때문에 어 이 얇은 라지에타에서는 냉각 저항은 더 크다. 덕트 덕트루 덕트를 씌우는 게 저항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하는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라제타를 그냥 놓을 때 그냥 허공에 그냥 놓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덕트를 만들어서 패키징을 해 주는 게 좋으냐는 거를 봤을 때, 아주 얇은 그냥 바람이 잘 통과할 것 같은 라지에이터는 그냥 노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통은 음 면이 크고 그런 것들은 다 저항체로 어찌게 됐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덕트를 다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열교환기의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 측면에선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좀 경주용 차량 같은 것들은 거의 덕트를 씌우죠. 덕트를 씌울 때는 좀 두껍게 하고 음 두께를 두껍게 하고 사이즈를 줄여서 덕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유속은 좀 감소하지 않겠냐.'라는데, 저는 이거는 뒤에 보시면은 보통 그런 두꺼운 라디에이터들은 유속이 적더라도 방열량 자체는 또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방열하는 방열 냉각수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또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제 냉각 풍속은 작더라도 냉각 성능은 동등하게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덕트를 씌울 때는 인제 어떤 방법으로 씌우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라는 걸 봤을 때, 보면은 앞에 어 그 보통 라디에이터 앞쪽으로 덕트를 씌우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라디에이터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본 그림처럼 유속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속은 줄어들어서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량 모듈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보면은 라디에이터의 면 대비해서 앞에서 프리스트림에서 들어오는 유 유동의 면적은 라디에이터 면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라디에이터의 속도가 프리스트림에서의 속도보다 1/3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앞쪽에서의 오프닝 면적은 1/3 정도만 열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줘야 적절한 풍량을 배분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넓힌다 해서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넓히게 되면은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되돌아가는 유동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공기 저항을 발생을 시키고, 이것들이 오히려 통과하는 유량을 더 적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히 덕트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출구 면적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걸 또 설명을 드리면, 출구 면적도 어 보시면은 너무 크게 오픈을 해 버리면은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출구도 이런 스트림라인을 가지고 인제 더 면적이 증가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켜 줘야
최적의 통과 풍량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방법을 보면은 이제는 먼저 출구를 한 1.2배 정도, 라제타 면적의 1.2배 정도의 오프닝으로 설정을 해 두고, 이 상태에서 앞에 덕트를 좀 줄이거나 벌리거나 해서 최대의 값을 일단은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면적을 그 상태에서 약간 쪼금씩 또 튜닝하면서 통과 풍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보통 어 이 통과 풍량을 어떻게 재냐? 그러면 통과 풍량을 어떻게 재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음 아마 알리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인제 핸디 풍량계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바람 부는 데 대면은 인제 바람 속도가 이렇게 측정되는 바람개비 모양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라디에이터의 센터에 그냥 매달아 놓고 그게 얼마가 되느냐라는 걸 봐도 돼요. 그런 식으로 주행하면서 보거나, 아니면은 풍동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여러분 풍동을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쉽게 하실 거면은 앞에서 자동차 라디에이터 팬 같은 거를 이렇게 불어서 바람을 만들어 주셔도 이런 그 델타 값을 보는 데는 좀 적절한 솔루션이 되기도 합니다. 예, 열교환기 같은 것들은 다 성능 곡선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열교환기를 이렇게 가로축은 이제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고요. Y축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열교환기의 발열량이 있고요. 이쪽 왼쪽의 축은 압력 저하, 열교환기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그래프를 놓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열교환기가 나오면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성능 곡선입니다. 성능 곡선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1 초당 2 킬로일 때 압력 저하는 얼마다. 보통 어 압력 저하는 요 요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보통 이게 공기를 많이 통과시키게 되면은 압력 저하가 점점 약간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 지수 곡선까지는 아닌데, 이 제고의 약간 압력이 약간 제곱텀 비례에 비례하듯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제한된 그 제한된 라디에이터에 많은 공기를 밀어 넣게 되면은 오히려 압력 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율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방열량은 계속 증가하면서 커지냐,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는 되게 빠르게 커지다가 어느 공기량 이상 되면은 다시 약간 좀 증가하는 률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 정도의 어떤 적절한 공기의 양을 어 넣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대충 냉각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관련해서 이제 압력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통 일반 자동차에서는 라제타뿐만이 아니라 앞에 그릴도 있기 때문에, 그릴을 통과하면서 1 차적으로 압력 저하가 발생을 하고요. 속도는 물론 속도는 또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라제타를 통과하면서 큰 압력 변화를 가져오고, 만약에 팬이 안 돌고 있다면은 이 압력 저하가 생긴 그대로 이제 지나가겠지만은, 보통 냉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팬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이 돌게 되면은 팬에 의해서는 다시
압력이 회복이 된다. 요렇게 안에서의 압력은 요렇게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한 뭐 80 킬로 이상에서 이제 100 킬로 이상, 100 킬로 뭐 110 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팬이 돌면서 생기는 압력 회복량이 이렇게 이렇게 유동 성분을 크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뭐냐면은 일반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우리 램에어라고 하는데요. 일반 주행하면서 그냥 들어오는 램에어의 성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팬이 돌건 안 돌건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는 유량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F1 같은 데에서는 팬이 없죠. 팬 없이 그냥 주행하면서 주행풍으로 다 냉각을 시키고, 만약에 그러면 정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정지했을 때는 누군가가 앞에서 그냥 바람을 불어 줍니다. 그 어 송풍기 블로어 같은 걸로 그냥 냉각 쪽을 그냥 이렇게 불어 주는 그런 식으로 인제 냉각을 어 시키게 되고요. 보통 경주용 차량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너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에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1 차량 옆에 보시면 아마 맷지바라고 있죠. 지금 규정에는 아마 맷지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몇 년 전 규정까지만 해도 인제 맷지바를 이용해서 어 적절한 양의 공기를 요 사이드 포드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배치바의 어원은 배지가 인제 이렇게 옆에 다는 거잖아요. 아마 요게 배지바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 배지 여기다가 인제 그 광고하는 문구 같은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배지바라고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많이 들어가는 거를 적절히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시면은 배지바 하단에 이렇게 플로어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지바 하단에 인제 플로어가 이렇게 호리젠탈 플레이트를 이렇게 달게 되면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동은, 이쪽 안쪽은 압력이 높겠죠. 이 높은 압력을 이 판 자체가 판 상면에 이렇게 높은 압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쿨링 유동에 의해서도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게 그림이 좀 이렇게 이게 어느 부분이냐라는 게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 요렇게 해서 바퀴가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제 바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제 라디에이터를 놓고 열교환기를 놓고 바람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들어가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열교환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바디 부분을 꽉 막고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라제 아까 보면은 열교환기 앞쪽의 압력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정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 자체가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그런 문제가 있을 예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밑에를 홀을 내줘서 인위적으로 유동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이 밑으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하단면까지의 통과 유량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정지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렇게 바닥으로 이제 홀을 뚫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밑에 하부 유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양력 다운포스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제
보통 덕트를 만들 때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덕트를 만들 때 어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실링을 해서 들어온 덕트 쪽으로 들어온 유동이 다 통과를 다 열교환기를 다 잘 통과를 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요 실링 쪽에서의 어떤 약간의 틈새를 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라제타 보면요. 그러면 이제 핀들이 인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 맨 하단 쪽에는 약간 핀을 배치를 안 하고 그냥 홀로 그냥 뚫어 놓는 라제타를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요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위아래를 막게 되면은 오히려 잘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으로 이게 약간의 틈을 주는 그런 기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냉각풍으로 다음 포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요렇게 어 유동의 모멘텀을 바꿔주면서 다음 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직진으로 오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배출을 이제 위쪽 방향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유동에 의해서 어 밑으로 가해지는, 밑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 요런 경우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라제타의 정체점을 이용해서 다음 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라제타 하단에 인제 이렇게 이런 플레이트를 놓게 되면은, 이쪽 앞쪽에 인제 라제타 앞쪽에 플러스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제 다음 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제 냉각 유동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다음 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측정 기술인데요. 측정 기술에는 보통 전산 해석도 측정 기술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산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제 만들어낸 제품의 인제 성능을 또 나름 이 해석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인제 측정 기술의 하나죠. 그래서 전산 해석, 행동 시험, 필도로 시험, 요런 것들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산 해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어 물건이 없어도 우리가 도면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유속 해석이나 압력장, 물건의 인제 압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음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오래 걸리죠. 네. 자동차를 해석하게 되면은 모델링만 보통 하루 걸리고요. 해석은 한 10시간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제 일반 자동차 해석하는 거는 메시가 한 1억 개 정도 넣는 걸로 알고 있고, CPU는 기본적으로 한 256 CPU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한 10시간, 5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해석은 풍동하고 상관성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중요한 거 부분의 하나인데, 새로운 현상의 발견이 예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 좀 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그냥 푼다라고 하면, 이런 발견 똑같은 물리 현상을 풀기 때문에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다 약간 간략화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시면 되고,
행동 시험은 장점은 주행이 가능하지 않은 모델 단계에서 할 수 있다. 실제 차가 주행 안 해도 되죠. 뭐 겉모양만 있는 모델이면은 시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날씨나 뭐 그런 환경을 영향을 주변 환경 영향을 안 받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고, 어 실제 힘을 또 정밀하게 측정을 해서 또 측정 시간도 한 5분 정도로 5분 이내로 되게 빠르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안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하나 측정하면은 값이 딱 6개 육분력에 대한 6개 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 전체 값이 이거다.' 어떻게 보면은 압력장이 다 적분이 된 최종 값, 이것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세 분석이 어렵고요. 개선안을 찾으려면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찾는 밖에 안 돼요. 또 행동에서라도 이런 유동 측정이나 표면 압력 측정하는 거는 또 많은 준비 시간이나 인제 측정 시간이 필요해서 어 이게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어 해석은 행동 시험하고의 상관성을 본다면은 행동 시험은 실도로 결과와의 상관성을 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어 행동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인제 단점이고요. 실도로 시험은 역시 어 이 제일 정확한 결과 확인이죠. 네,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경기 주행을 하거나 실제 경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차가 있고 길이 있으면은 그냥 할 수 있죠. 테스트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 하시 했지만은 실제 요건 상황에 따라 또 좀 다릅니다. F1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랙 주행하면 할 때 인원이 따라가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거를 측정하고 상당히 많은 결과물을 또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풍동 시험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돈 없는 우리로서는 그냥 도로에서 그냥 주행하면서 얻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단점으로는 어 부서지면 끝이다. 음 네. 이런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날씨나 인제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정밀하게 계측하기 어려워서 반복 계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저희가 시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은 한번 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어떤 게 진짜 실제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하는 걸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자동차 뭐 자동차 만드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럼 어떤 기법들이 많이 쓰이냐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자동차 하나의 모델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모델이 쭉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모델을 줄여 나가서 최종 모델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프로포션 스터디라는 거는 인제 비율이 어떻고 자동차 뭐 보통 디자인 평가할 때 비율이 좋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실제로 모델을 크게 실제 모델을 크게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 모델이 많거나 프로포션을 보는 단계에서는 보통 다 해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해석한다. 연산 해석을 사용을 하고, 모델이 웬만큼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풍동 시험을 하게 되죠.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왜냐면 모델을 다 여러 개의 모델을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모델이 좀 추려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풍동 시험을 하게 되고요. CFD는 항상 다 병행을 합니다. 병행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인제 중간 단계에서 풍동 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 풍동 시험을 하다가 인제 시작차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온로드 평가도 병행을 합니다. 이제 약간 요게 이게 여기까지만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풍동 시험은 프로토타입이 끝날 때까지도 풍동 시험을 한다.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로드는 실제로 프로토타입이 나와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요 앞에서는 요게 요점이 약간 쪽으로 여기에 맞게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FD도 뭐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인제 CFD도 실제로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인제 보통 도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도면 결과의 문제점을 분석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전산 해석을 살펴보면은 뭐 저는 예 헤알못이기 때문에 예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해석을 하게 되면은 3 개의 프로스 3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어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인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 없이 해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 뭐를 해석할지는 인제 그림은 일단 기본적인 그림은 있어야 되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프로세싱이에요. 여기서는 인제 벽자, 메쉬를 짠다거나 어 요 어 예 도면이 뭐 3 차원 도면이 있을 때는 그 각 면들이 잘 붙어 있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어 처리해 주는 게 이제 프리프로세싱이고, 이것도 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까 어 모델링 하루 걸린다고 그랬죠? 하루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프리프로세싱이 잘 돼야 솔버가 프로세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프리프로세싱에서 만약에 격자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경계 조건을 되게 이상하게 놨다면은 예 컴퓨터가 잘 못 풀어요. 풀다가 막 이상한 결과를 내뿜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어 프리프로세싱에서 프로세싱으로 갈 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좀 잠깐 상기시켜 보면은 여기에 인제 터블런트 모델 셀렉션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경계층을 어떻게 모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유동에 가깝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이런 모델 셀렉션 같은 거를 적절하게 잘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적절하게 돼야 결과물이 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제 쓰레기 같은 일을 하면은 결과 나오는 것도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 좋은 적절한 잘 맞는 이런 것들을 넣어야 결과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인제 어 솔버가 잘 계산을 하면은 어 숫자만 나오겠죠. 예. 컴퓨터가 내보내는 거는 숫자만 내보내죠.
그래서 그 숫자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잘 그려주는 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포스트 프로세싱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해석을 해서 '아 이게 CD 값이 얼마야. 뭐 CL 값이 얼마야.'라는 것만 보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값을 보는 건데 그 단순한 값 하나를 보려고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여기 장단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 3 번의 그림과 같이 어디가 빨갛고 어디가 파랗고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빨간 데를 어떻게 하면은 노랗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잘 보여주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게 만드는 거하고 시험 결과들하고 비교해서 '아 내가 한 해석이 상당히 정확한 것 같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겠죠. 또 전산 해석의 종류는 크게 인제 원디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디 해석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매틀랩이나 인제 시뮬랩 같은 거 보시면 인제 블록 단위로 인제 각 뭔가를 모델링해서 뭐에 막 연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제 어 유동 해석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디 해석부는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는 그런 거고 각 이런 뭐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유로라든가 그런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능 모델링들을 다 블록 단위로 다 해서 그걸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 요게 어떻게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제 원디 해석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거나 저희도 인제 하는 것들은 이제 3D 유동 해석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현상의 상세 분석을 통해서 성능 예측 및 분석을 하기 위한 해석이고 음 모델링 하고요. 그다음에 메시 작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석 이렇게 하는 게 한 케이스 하는데 한 며칠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서 요런 종류가 있고 이 해석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컨벤셔널 CFD 메소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까가 아니라 맨 첫 시간에 배웠던 유체 방정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 크게 이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예 격자를 구성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인제 옛날부터 해 왔던 CFD 메소드고요. 보통 경계 조건이나 난류 모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정상 조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해석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봐도 이렇게 딱 일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컨벤셔널 CFD 메소드고요. 또 하나 또 다른 방식은 라티스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해서 요거는 어차피 공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기 입자들의 운동을 직접 구성해서 고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티스 볼츠만 이퀘이션이라는 거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입자를 이미 격자화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나 난류 모델 자체가 없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난류 모델 안 해도 된다.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좀 비정상 유동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언스테디 막 요동치고 막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럴듯하다. 근데 요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에 것보다. 네, 그런 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소음, 바람 소리를 해석하는 거는 어 라티스 볼트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디 바람 소리라는 것 자체는 약간 또 언스테디 비정상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 보통 여러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말씀드리면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런 컨벤셔널 CFD를 쓰는 게 인제 아마 플루언트, 뭐 스타CCM 이런 것들이 인제 그런 컨벤셔널 CFD 메소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라티스 볼트만 방식은 이제 파워플로우가 대표적이고, 여러분 이 자작차를 지원하는 회사 중에 인제 알테어라고 있죠. 알테어의 인제 울트라 CFD인가 가 있는데 그것도 인제 라티스 볼트만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다음에는 인제 풍동입니다. 풍동은 크게는 인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인제 괴팅겐 방식이라고 해서 클로스드 리턴 윈드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스드 리턴은 바람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폐회로 순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빨아들여서 뒤로 인제 뱉는 방식, 이거를 인제 FL 타입, 오픈 리턴 윈드 터널이라고 합니다. 해외로. 네. 그 한글로는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 방식의 풍동이 있고요. 어 보통은 자동차 풍동들은 이런 크로스 리턴 회 크로스 리턴 방식이 많아요. 이 이유는 에너지 에피션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바람을 불게 되면은 이게 계속 돌기 때문에 어 약간 적은 모터로도 큰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어 건축 비용은 땅값 비싸면은 좀 힘들겠죠. 네. 코스트가 많이 들고 면적이 좀 크게 차지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온도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제어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오픈 리턴 타입은 뭐 너의 장점은 나의 장점, 너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싸고요. 예, 쌉니다. 싸고 예. 위에서 말한 장점이 얘는 단점이 되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고 온도 컨트롤 안 되고. 근데 최근이 아니고 초음속 풍동들은 보통 다 오픈젯을 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초음속 풍동, 뭐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풍동,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에서 큰 탱크, 그냥 압축 공기를 막 모아 놨다가 그걸 한 번에 그냥 빵 터뜨려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블로우 다운 방식은 거의 다 그냥 오픈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동 시험, 자동차 풍동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이제 1938년 2차 대전 전부터 풍동 시험을 했어요, 독일에서는. 예, 자동차 가지고. 그때는 이제 항공기 풍동에 밑에 이제 어 예 판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차를 놔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고요. 자동차 풍동으로서는 FKPS라는 데가 이제 약간 벤츠의 약간 좀 벤츠를 도와주는 연구소 같은
분위기인데 그쪽에서 이제 자동차 전용 풍동을 만들어서 시험을 했죠. 보시면은 어 벤츠 SL이죠. SL인데 보시면은 차 바퀴 밑에 판이 있죠. 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네 같이 만들어 가지고요. 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줄이 이렇게 있어서 그네 위에다가 차를 올려놓고 바람을 불어서 힘을 측정을 한 거예요. 예. 상당히 이때만 해도 상당히 머리를 많이 쓴 거죠. 네, 항공기 풍동 이때는 힘을 측정할 생각은 못 하고 인제 '바람이 어떻게 가냐.'라는 것만 이렇게 가시화했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실제 힘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거를 측정을 예전에 했 했습니다. 이게 아마 1960 년대 약 뭐 50 년대, 60 년대 뭐 고 정도 어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자동차 풍동 전용 풍동에서 인제 요 위에 사진은 이제 저희 회사 풍동 사진인데요. 이게 지면 고정 상태에서 지면이 안 움직이는 그런 풍동에서 시험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풍동은 인제 99 년도부터 오퍼레이션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지면이 안 움직이는 풍동에서 개발을 막 하다가 점차 인제 2000 년대부터는 바닥이 움직이는 풍동으로도 인제 점차 다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저희 회사는 약간 좀 늦은 편이어서 2015 년도에 지면이 움직이고 타이어가 회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할 수 있는 풍동을 만들어서 시험을 했고 시험을 하고 있고요. 어 F1 풍동에서는 물론 이렇게 전체 지면이 움직이는 거는 F1 풍동에서는 물론 꽤 오래전부터 시험을 하고 있었지만은 양산차 풍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제 큰 벨트, 원벨트 시스템을 점차 도입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면 재현하는 기술까지 요즘에는 다 풍동 시험이 고런 것까지 다 재현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동 시험 원리는 딱 요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죠? 저항. 저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력 계수 CD 값에다가 Q 가 뭐죠? 동압이죠. 동압 곱하기 면적. 요렇게 하고요. 요렇게 되고요. 이제 요 뒤에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 동압이 중요한 거니까. 실제 여기서 인제 요거에서 CD 값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CD를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측정한 힘을 동압 곱하기 면적으로 나눈다라는 거를 예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힘 측정하면 되고요. 동압 측정할 수 있고요. 면적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육불력, 항력은 우리가 어 차를 저울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고 바람을 불면은 요 저울에서 힘이 측정이 되겠죠. 네, 요거를 측정을 힘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바람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바람 속도 측정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피도 튜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요 아까 풍동 구조를 봤을 때 풍동에서 이제 노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 속도가 빠른 영역으로 이렇게 쭉 가속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베르누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죠. 여기서의 속도, 여기서의 속도를 측정은 하지는 못하고 여기서의 압력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해서 보면은 요 두 부분의 압력 차가 결국은 '동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한 게 인제 동압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면 지역 면적은 차를 요거는 이제 풍동에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면 지역 면적은 차를 이렇게 놓고 앞에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인제 이렇게 평행광을 이렇게 비춰 줘 가지고 뒤에 그림자의 면적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측정하거나 단순하게 도면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도면하고 실제 거하고 같다라는 보장만 있으면은 도면 측정해도 되죠. 보통은 이제 실차를 이용해서 측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을 알면은 우리가 그래서 CD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인제 풍동 시험에서의 결과는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의 자동차 풍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차를 여기다 놓고 앞에 노즐이고요. 이게 세틀링 앞에 그래서 노즐 끝 앞에서 인제 압력을 얻어서 측정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즐은 이제 바람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제 차를 놓으면은 밑에 요거 차 밑에 대형 저울이 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요 밑에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저울에서 힘을 측정하는 거고 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송풍구는 보통 그 게팅겐 해외 클로스드 클로스드 서킷 타입에서는 크로스드 리턴 타입에서는 요 시험부 반대편에 위치가 돼 있고 바람을 이렇게 쭉 계속 불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환 구조로 돼 있고요. 각 코너에는 바람이 원활하게 인제 90 도의 방향을 틀 수 있게 코너 베인이 설치가 돼 있죠. 요게 인제 대표적인 어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풍동들은 거의 이런 자동차 풍동들은 거의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온로드 테스트는 두 가지 테스트를 보통 하는데요. 하나는 인제 실제 포스를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보통 어 이게 풍동에서는 인제 공력 성분만 공기 저항이나 뭐 그런 것들만 측정을 하는 반면에 실도로에서 인제 코스트 다운 시험을 하는 목적은 전체 주행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요. N단 놓고 그냥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재서 몇 초 만에 속도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를 이렇게 쭉 예측을 하게 되면은 보통 CD 값이 작은 차들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속도가. 그다음에 CD 값이 높은 차들은 빨리 떨어질 겁니다. 요런 차이를 보고 우리가 CD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예 구름 저항하고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측정 오차가 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 인증 시험을 차량의 인증 시험을 할 때는 거의 다 코스트 다운 시험을 통해서 주행 저항의 인증 결과를 받습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실제 이런 로드에 걸리는 힘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운포스가 에 의한 차체의 자세 변화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보시면은 크게 코스트 다운 테스트는 자동차의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면은 이런 고속으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때 차량의 자세 변화를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로드에 걸리는 힘을 직접 측정하는 거는 다운 포스가 얼마나 걸리냐를 계속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도로 그러니까 일반 도로를 주행하면서 측정하는 힘을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힘만 측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도로 트랙 테스트에서는 플로우 필드를 직접 측정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또 이런 것들은 이제 F1 팀 애들이 많이 하는데요. 일반 자동차 회사들도 가끔 하긴 합니다. 뭐냐면은 어 차의 이런
것들을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압력 이게 이걸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요 끝단에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튜브들이 쫙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주위의 압력을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 뒷바퀴 앞쪽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 그 페라리의 차는 뒷바퀴의 뒤쪽의 압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뒷바퀴의 뒤쪽 압력 플러스 요 디퓨저에서 나오는 바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고 어 위에 이거는 메르세데스 쪽 차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페인트라기보다는 약간 오일 성분이 섞인 페인트를 이렇게 쭉 면에다 칠해 가지고 주행했을 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레드불 애들도 이런 식으로 혼다 레드불이니까 이건 어 잘하는 레드불 애들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형광 물질들을 이렇게 표면에 칠해 놓고 실제 주행을 해서 차체 표면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통 이게 터프트 실들을 이렇게 쭉 붙여서 하기도 합니다. 보통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오일 가시화는 옆에 차가 안 따라가도 되겠죠. 이렇게 한번 돌고 와서 좀 시간이 또 오래 지나면은 딴 방향 중력에 의한 걸로 이게 흘러서 좀 오류가 있겠지만은 막 달리고 와서 바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보통 이게 표면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터프트는 쉽긴 한데 어, 같이 달리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죠. 예. 이거는 이게 딱 달리다가 쓰면은 이미 그냥 딱 그 상태에 다시 바람이 그 원래의 상태를 털이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보통 F1 쪽에서 이런 그 타이어 주위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는 이유는 해석하고의 상관성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해석, 시험 이런 것들에 이제 서로 이제 상관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F1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풍동 시험에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많이 또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해석 결과가 얼마나 정합성이 있느냐를 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런 유동 측정이라든가 표면 유동의 방향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도로 시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걸로 이제 일반 얘기는 다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뭐 케이스 스터디로 잠깐 넘어가면 요 위에 거는 아마 여러분 배포한 자료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까요?"라는 거를 하는 건 일단 드렸죠. 네. 요거를 실제 계산을 해 보면은요. 보통 최고속 변화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위에서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죠. 두 번째 시간에 최고 속도는 엔진 출력하고 공기 저항하고의 비율인데 실제로 우리가 엔진 출력은 모릅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만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해 봤으면은 CD가 1.0일 때 Vmax는 한 89% 정도로 떨어지더라.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CD가 1.3으로 더 악화가 되면은 최고속은 기존 CD가 0.7일 때 최고속 대비 81% 밖에 안 된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표는 음 랩심을 이용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CD 값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 Vmax 여기서 Vmax는 이게 5번 코너 들어가기 직전에 최고속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속인데 CD가 0.71 대 222kH였다면은 실제로 CD 값이 증가하면서 좀 떨어지죠. 네. 앞에서 예상한 것 대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졌는데 요거는 아마도 여기서 계산한 최고속은 아마 끝까지 갔을 때 최고속 요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중량이 이게 더 높아요. 근데 최고 원래 끝까지 간 이건 최고속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중간 정도기 때문에 약간 차량 출력이나 기본 어 중량이나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계산해서 89%, 81%가 나왔는데 실제로 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로는 한 94%, 87%가 정도로 Vmax는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는 있고요. 반면에 랩 타임은 CD 값은 상당히 CD 값이 커서 Vmax는 많이 87%까지 줄더라도 CD 값이 크고 다운포스가 꽤 크게 있는 게 훨씬 랩타임은 좋더라. 거의 4초가 차이 납니다. 4초면은 예, 클래스가 다른 차가 보통 4초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래서 CD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서킷에 따라서는 이제 다운포스를 그냥 더 확보해 주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너링 속도 변화를 한번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 표에 있는 거는 이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마찰 계수가 약 한 1 정도로 놓고 그냥 계산을 했고요. 계산한 거로는 한 30, 코너 알이 30 정도일 때 다운포스에 의해서 보통 62, 64, 66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코너 30인 코너가 코너 5, 여기가 이제 코너 R이 30m 정도인데 좀 차이는 있죠. 제가 보기에 원인은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는 중량이 350이 미니멈이어가지고 350으로 시뮬레이션 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거 영향보다는 코너 R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느냐가 더 큰 팩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5번 이런 어이스의 코너는 이제 도로 중간을 가지고 이제 코너 R을 계산을 하니까 30 코너 R 30 정도인데 실제로는 코너 R 정도의 30이면은 실제 주행할 때는 아웃 인 아웃을 라인을 타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R은 상당히 더 크죠. 예. 그래서 한 40R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봐도 되나? 예.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 탈 수 있는 R 값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30R로 돼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40R 뭐 요 30에서 40R 요 사이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델타 값 다운포스에 의해서 코너를 돌 수 있는 최대 속도나 뭐 그런 것들은 대충 뭐 비슷한 느낌이죠. 네, 네. 너무 관대한 눈으로 봐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C2에서도 마찬가지고요. R51 정도의 코너인데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 거는 100, 103, 117인데요. 그래서 요 값으로 계산한 거로는 50에서 60 요 정도인데, 뭐 약간 속도가 많이 줄긴 줄었지만은 그것도 그런 실제로 R을 계산하는 그거가 약간 더 큰 R 값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뱅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도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좀 양력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 다음 보스를 만들어내는 게.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조건이냐?
라는 걸 좀 잠깐 보면은 또 어 이 코너 도는 게 보통 이게 스키드 할 때 이제 코너를 돌잖아요. 그때 코너 반경을 보면은 이너 서클이 보통 7.6 미터 정도 되니까 이너 서클에서 실제 차의 센터 라인까지의 거리까지 보면은 7.5 미터, 7.6에서 8.5, 반경 한 8.5 미터 정도 되잖아요. 8.5 미터 되면 약간 여기서 보면 이제 약간 코너 알이 10 정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별 차이 없죠. 네. 한 0.4 킬로? 네, 0.4 킬로 정도 더 유리하긴 합니다. 증가는 하는데 이게 뭐 크리티컬한 거냐 이렇게 예, 봐지기도 하는데 아마 중량에 의한 접촉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개선은 된다. 아웃포스가 커지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윙 디자인 부분인데요.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데이터 1, 데이터 2 이때 데이터 2일 때가 제일 기록이 좋았죠. 그럼 이런 윙을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또 이 값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본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CD 값은 제끼고 CL 값 0.21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우리로서는 숙제인 거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를 좀 해봤는데 CL 값을 보고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CL 값을 보고 맞추는 것보다는 아예 차라리 힘으로 계산해서 힘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로 맞추는 게 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력 계수를 직접 맞추기보다는 힘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 만약에 140이라고 했는데 왜 140이냐? 예, 제 마음입니다. 어, 왜냐면 저희가 하는 시험 조건이 140km에서 주로 저희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40 기준으로 환산해서 한다면은 밑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CLF가 0.7, CLR이 0.4가 되려면은 CLF가 635 뉴턴 정도를 만들면 됩니다. 635 뉴턴을 만들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엑셀로 이렇게 뭐 숫자 이렇게 막 바꿔서 계산하면서 이렇게 쭉 테이블을 보면 되죠. 보통 스팬이나 코드는 모르겠는데 스팬은 차량 재원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죠. 차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폭보다 늘어나는 게 규정상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런 윙의 사이즈는 어, 규정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한 윙의 사이즈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날개 단면을 쓸 것인가를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니까 적절한 게 이제 요게 나왔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멀티윙의 메인 윙으로 쓰였던 그 날개입니다. 그래서 요런 날개를 그냥 딱 가져와 봤더니 요게 모터스포츠에서는 메인 윙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요거를 가져왔더니 요거에 대한 양력 곡선, CDCL 곡선 이런 것들이 좀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각각의 값, 원하는 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스팬이 1.3, 코드가 0.4로 했을 때 CL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게 힘을 계산하면은 원하는 힘을 하려면 찾을 수 있죠. 그러면 CL 값이 만약에 어 1.5 정도의 CL 값을 가져야 되더라. 그러면은 1.5의 값을 가졌을 때 이 날개에서는 가등각은 얼마로 세팅해야 되냐?
보시면 1.5에서는 한 뭐 5도 정도로 세팅해야 되더라. 약간 그런 거고요. 여기서는 8도의 8도 정도가 되는 시계 값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8도로 가동각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뒤는 363 뉴턴이면 앞에 거보다 거의 약간 반 정도, 50% 정도 되는 거죠. 이때는 요거에 오히려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4도가 돼도 시의 값으로 되는 거죠. 요 정도의 요 정도의 각도를 설정을 해야 어 원하는 다운풋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CLR이 1.3 정도 되는 거면은 한 1200 뉴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1200 뉴턴을 만들기 위한 날개의 기본 재원하고 각도는 이 정도에서 만들어지더라라고 계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정도의 날개를 만들자라는 어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로 세로비에 대한 효율 저하는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3 차원 날개여서 가로 세로비를 딱 정해 주면은 여기서 좀 각도를 더 크게 세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엔드 플레이트를 단다거나 그러면은 또 이런 3 차원의 효과를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각도를 또 얼마로 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적절한 윙의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멀티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CL 값이 1.3이 아니고 더 큰 값을 우리가 줘야겠더라. 그렇게 된다면은 멀티윙을 더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요즘에 보면은 뭐 DRS까지 다는 팀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이런 공력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스스로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또 거의 50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 이제 강의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어, 남겨주셔도 되고요. 참고로 요 강의 자료들 톡방에 이렇게 쭉 링크 일단 올려드린 거를 다운 못 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 강의 내용 녹화한 거를 하는 폴더에다가 요 내용들을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향후 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나중에 좀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F1이라든가 뭐 그런 쪽, 뭐, 사진 같은 것들 보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뭐 거의
채팅방에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올려주시면은 저도 한번 읽어보고 같이 고민을 해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라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4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중간에 한 주 뺐으니까 어 이렇게 수강생의 추이를 보면은 강사의 자질을 알 수 있죠. 음. 수강생들이 처음엔 거의 한 120명 정도 됐는데 두 번째 강의에는 한 60명에서 70명으로 줄었고요. 오늘 끝까지 3차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대충 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2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강의를 잘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고 이렇게 하는 강의를 3차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아마도 만약에 대회 할 때 저도 아마 시간 되면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서 한번 대회하는 거 직접 또 같이 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다른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그렇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은 채팅방에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질문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남들이 좀 쟤 이런 것도 질문하냐? 라고 이제 약간 그런 두려움이 많죠.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면 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서로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이더라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같이 고민하고, 예, 해결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뵐 일 있으면은,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